5분이니까 찍어보고 시작합시다. 오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심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상. 그리고 이게 어디서 배웠게? 우리 시, 그렇죠, 시. 이 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거거나 객관적인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혹은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려내는 모습을 이제 심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뭐 내 마음속에 심상이 떠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굵은 글씨로 뭐라고 등장합니까? 언어에 의해 재현된 표현이 중요하죠. 감, 각, 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감각적 심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눈, 시각, 그 다음에 코, 후각, 입, 미각, 귀, 청각, 그 다음에 손, 촉각. 그리고 두 개 같이 나오는 공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에도. 그 다음에 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감각적 심상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사실 시각으로 다 굴러가는 이야기거든요. 뭐가 있을까? 쉬워. 우리 그때 배웠어. 우리 윤동주 하면서 배웠단 말이야. 나는 점점 침전하는 것인가? 아래로 점점 내려가죠? 무슨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강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강과 상승 이미지. 봐봐. 뛰어오른다. 이래버리면 뭐가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게 되는 근간이 돼요?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는 시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심상에 대한 얘기가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그 고전시 하면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전시 하면서 뭐뭐가 뛰어노는 듯, 그 다음에 이제 광해하면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휘달리듯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적 이미지, 그 다음에 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 도화 이런 것들 등장하는 순간 무슨 이미지가 생겨요? 그 단어에는 사실 없단 말이야. 도화에 무슨 이미지가 있어? 눈에 무슨 이미지가 있겠어? 사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슨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계절적 심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 심상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이제 현대시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저번 시간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던 부분들이고, 막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표상. 우리 책 같이 볼까? 책도 한번 꺼내봅시다. 책 105페이지. 그래서 105페이지. 105페이지. 그래서 표상의 세 가지 뜻을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표상은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그런 건 없죠. 마음속에 그냥 내가 이 지우개를 보고 이 지우개는 곰으로 한 99% 이루어져 있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아래 볼까? 표상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상징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별표 쳐볼까요? 대부분의 문학에서는 이 표상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사용돼요? 이 두 번째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뭐야?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이 있었죠. 이 구두가 뭐의 표상이었어? 이 구두가 그렇지. 그 친구의 자존심, 자존감의 뭐였다? 표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어? 도도한 생활 했었잖아요. 거기서 표상이 뭐였어? 피아노였던 거죠. 피아노, 우리 어머니의 그런 이상, 나의 그런 도도함의 그런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피아노라는 표상으로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근간들이 된다는 거죠. 그 어휘도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 본받을 만한 대상. 이 회화는 모든 수험생들의 표상이다. 이건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데고 여러분들이 요거 요 표상이라는 개념은 두 번째가 좀 많이 쓰인다. 문항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단어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비문학 첫 시간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제 불렀었는데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험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험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이 경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딱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소리를 듣고 시선을 보고 이런 것들이 추억을 쌓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야 경험이라는 게. 딱 태어났는데 경험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때도 성선설 이런 것들로 설명을 드렸었죠. 인간은 과연 본질적으로 착한가 착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야. 자, 성선설이라는 건 뭐야? 딱 태어났을 때부터 뭐가 갖고 있다는 거야? 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성무성악설이나 성악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 혹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경험, 즉 교육과 처벌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구조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단순히 동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굴러가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험, 이미 경험한 상태다. 경험, 태어난 이후였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선은 성선설에서 선이라는 개념은 선험적인 요소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태어나서 그것을 처음 경험해봤다. 이런 식의 그런 이후의 이미지가 이제 같이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종속, 예속, 자율, 독립이요. 종속, 예속, 자율, 독립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굴러가게 되는데 하나씩 볼까? 종속 뭡니까? 자주성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음. 예속은 남의 지배, 지휘 아래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것도 생각보다 빈문학에서 엄청 중요하거든요. A는 B의 종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제 조건이 만들어져요. B는 단독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단독으로 등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여야만 A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B가 액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나오게? A가 없어도 B는 작용한다. 이런 식의 꼴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종속이라는 단어에서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예속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예속은 남의 지배, 지휘 아래. 그래서 조금 인간의 느낌이 조금 더 세죠. 얘네들은 뭐 세균이라든지 세포라든지 정말 다 쓸 수 있는데 이 예속 같은 경우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설마 자율과 독립을 못 썼을까? 자율은 뭐예요? 자율은 스스로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 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라는 단어가 있으면 좋고요. 독립이라는 것도 뭡니까? 예속되거나 의존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단어들이 조금 애매하다면 그거의 반대말을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예속이라는 단어보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잖아요. 이거의 반대말이 예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글씨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단어죠. 오늘 마지막 단어 변인입니다.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요, 이 비문학 글감을 읽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실험 얘기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읽어볼까요? 변이는
말 그대로 성질이나 모습이 변하는 원인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인. 뭘 따시면 됩니까? 원인의 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별 5개죠? 밑줄 쳐볼까요? 인과관계의 방향을 올바르게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영상을 매주 하나씩은 들릴 텐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뭐예요? A 때문에 B가 된다야 이게. 근데 A 때문에 B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가 A 다시가 되면 얘가 C가 돼. 이런 구의 구조가 정말 많아요. 비문학에. 그죠? 그럼 여기서 변이는 뭐예요? 여기서 변이는 뭐게? 이 부분이야. 부분. 그래서 원인이 변했을 때 결과값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무조건 문제로 출제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무조건이에요. 거의 무조건. 그래서 이 변인이라는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좀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실험에서 이 변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볼까요? 130페이지.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12페이지의 마지막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조사, 실험을 소개하는 지문에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얘기죠. 별 5개입니다. 이게 변인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요?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 봐봐, 단어 또 나오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종속이라는 단어와 독립이라는 단어가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 차이가 뭘까? 아까 전에 변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예시를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아래 예시를 볼까요? 어떤 병에 대한 약의 효과를 실험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병 A에 걸린 사람들 60명을 모아서 30명씩 두 잡단으로 나눕니다. 이때 사람들의 나이, 신체 조건들은 서로 비슷하게 구성했죠. 한 집단에는 약을 주고 한 집단에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니 약을 먹은 집단은 모두 완치가 됐고 약을 안 먹은 집단은 계속 아픈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약이 병 A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조작변인이 있는 집단을 실험군, 자 그래서 아래에 또 나오죠. 조작변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비문학이 아니라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아무 조건도 변화시키지 않는 것들을 대조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작업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뭐랄까 뭐를 얘기하면은 가장 의미가 있을까? 우리 그 백종원 대표님 있잖아요. 우리 백아저씨. 요즘 TV와 유튜브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성공한 이유는 이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딱 만든 다음에 먹어봤어. 근데 맛이 조금 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전에 있었던 변인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30g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10g을 써야겠다. 돼지가 10g 정도 더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소고기를 조금 더 써봐야겠다. 10cm로 자르니까 이런 맛이 나니까 5cm로 바꿔봐야겠다. 그거를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그런 기판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실험을 했어. 실험을 했는데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도 병을 걸려 있었고 얘도 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한테는 뭐를 준 거야? 약을 준 거고 얘한테는 약을 주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약을 준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뭘 했다 우리가? 우리가 조작을 했다. 사실 가만히 뒀으면 그냥 병에 있었을 텐데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 조작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뭐야? 대조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이 약이 어떤 인과관계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험군에만 주어진 약을 이 약을 뭐야? 약을 뭐라고 해? 왜 이유라고 이유? 변인인 거죠. 바꾼 거죠.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실험군과 대조문이 일정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통제 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약의 효과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바꾸면 그냥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막 갑자기 여기는 핫하고 여기는 막 춥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 남자고 여기는 막 여자가 훨씬 더 많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여기는 막 80세고 여기는 10세야.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어때요? 그래도 유사하게 온도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통제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 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어디로 들어가? 독립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와 일정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야? 바꿔야 되잖아. 인과관계 바뀌었죠? 근데 뭐야? 종속적으로 되는 거. 약을 먹이니까 어떡하? 키워야겠다. 아니야 그대로 아팠다. 그래서 여기 저쪽 얘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메커니즘도 비문학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요번 어휘는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다 그 비문학 실전적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느낌들이 많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질문 좀 받아보죠. 과제물에서 질문 좀 받아봅시다. 아이고. 자, 어디부터 볼까? 앞부분이 조금 쉽고 뒷부분은 조금 어렵고 그렇거든요. 페이지 21페이지 보도록 하죠. 반복되는 질문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발 채점만 하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공부하시고 좀 물어봐야 돼. 자, 21페이지 질문. 21페이지 1번. 자, 위와 같은 글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래요. 우리가 얘기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납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와 같은 글이에요. 그러면 이 글이 크게 뭐와 뭐로 나뉘어야 되냐면요. 일반 설명문인지 문학인지를 나눠야 돼요. 기본적으로. 설명문은 어떤 글이에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고요. 문학은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냐면 문학이 총 4종류로 나뉘죠. 하나가 이제 운문문학. 그죠? 그 다음에 서사문학, 소설. 그 다음에 극문학. 그 다음에 이제 수필, 교술문학.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는 설명문인지 문학인지, 비문학인지 문학인지를 나누는 문제고요. 짧게는 이제 문학에서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한다. 함축성은 어디에 좀 티가 나는 거죠? 시에 티가 나는 거니까 괜찮고요. 일상어를 세련되게 다듬어 사용한다. 봐봐. 얘는 뭐야? 그냥 써. 그냥 사과 쓰면 진짜 사과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 사과가 뭐예요? 조금 더 의미 있는 사과가 되겠죠. 서정시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노래한다. 서정시 벌써 나왔고 얘의 주제가 뭐라고요? 개인의 감정. 그래서 화자를 생각하는 거 맞았고요.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뭐가 있어요? 운율. 그래서 반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극적 반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봐봐. 극적 반전. 애초에 이 극이라는 단어 어디서 등장해요? 여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거는 극갈래. 넓게 봐도 이제 소설 갈래. 왜냐면 이게 갈등이 문학의 주제의식이 극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표현들은요, 여기 극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3학년 1학년 때 시작을 하실 때 이런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나누는 느낌을 여러분들 좀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조금 더 어렵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5번까지 괜찮나요? 넘겨봅시다. 네, 22페이지 괜찮고요. 23페이지 좋아요. 24페이지 14번. 14번
문학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게 조금 까다롭군요. 근데 이제 내신적인 얘기라서 어쩔 수 없는데 14번 몇 번 했어요? 4번. 4번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외적 그래서 우리 해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슨 관점이 있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작품의 표현법, 그다음에 방식, 화자의 모습 이런 것들은 내재적 관점인 거죠. 절대론적 관점. 외재적인 요소들은 어디예요? 시대, 작가, 독자 여기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었죠.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해석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원래는 이렇게 그냥 교과서 문제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 첫 페이지에 뭐라고 있었어? 문학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 사람들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의 감정도 다르고 이 주관적인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하기로 했어요? 일정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같이 읽기로 했어요. 때문에 2번이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조건이 없으면 2번도 개소리예요. 왜냐면 근거 같은 거는 어디서 좀 많이 봐야 돼? 설명문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금 까다롭다. 원래는 틀린 말인데 이 교과서 내에서는 맞는 말이 된 거예요. 조건 때문에. 29페이지. 25페이지. 괜찮아요? 자, 다음 봅시다. 26페이지. 좋아요. 그 다음 게 조금 어려웠죠. 외부 증명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31페이지 가봅시다. 껍데기는 잘하네요. 31페이지. 괜찮았어? 4번. 나가 없으면 지우시면 됩니다. 나가 없으면 되는데 아마 껍데기는 가라로 푸시면 될 거예요. 네, 그냥 이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껍데기는 가라로 푸시면 됐었을 텐데 1번부터 볼까요? 나와 가까운 걸 찾는 거죠. 봐봐.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인식과 대응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인식은 어떻게 한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대응은 그럼 어떻게 한다? 태도에 대한 문제니까 뭘 보시면 돼요? 가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보시면 됩니까? 의지. 그렇지. 그거 찾으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자 봐봐.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야, 인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게? 인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게요? 새벽이요, 새벽.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굳이 왜 새벽이라는 시간을 썼을까? 이게 어둡거든요. 그 다음에 잊은 지 너무도 오래. 그리고 수식어 볼래요? 타는 가슴. 그리고 수식어 볼래요? 남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식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꼬꼬문 보셨으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얘기하거나 집합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몰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2번이겠죠? 자유를 위하여 라는 게 벌써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 우리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피의 냄새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민주주의가 뭐 됐으니까 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도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선배님들의 피 때문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1페이지에 4번에 1번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려오는 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눈 저번 시간에 눈 배웠잖아요. 눈 배웠는데 그 눈은 어떤 상징성으로 사용됐어요? 어떤 상징성으로? 계절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우리 그 김수영이 또 해가지고 눈을 보고 배짱일 때 그때 눈은 어떻게 쓰였죠? 우리 기침을 하잖아. 생, 생각. 명, 려, 생명력. 그다음에 순수함.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해가지고 가래 더러운 것들이 여기다 뱉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뭐로 사용되기도 합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반면에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매화 같은 것들이 나와. 매난국주, 사분자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때 눈은 어때? 내가 꽃피는 거를 방해하는 뭐가 되기도 해요? 시련과 장애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에 눈은 뭐로 사용되는 걸까요? 한 단어로 써봅시다. 한 단어로. 4번에 1번 이 고은의 눈길에서 이 눈은 무슨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단어도 문장도 좋고 아무튼 써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정말 많이 틀려오세요. 이 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는 건 언제나 뭐다? 수식어와 서술어.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시어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거 분명히 이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되지? 라는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의 눈의 상징, 우리 아까도 배웠잖아. 표상은 도대체 뭘까?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쓴 건데? 원래 어려워. 뭐라고 쓴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시가 딱 나왔을 때 이 눈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3학년 원용과들도 맨날 필요 없는 시거든요. 볼까요? 잠깐만. 우리가 청지를 봤어. 이제 바라보노라. 바라봤어요. 화자가 지난 것들이 다 덮여있는 눈길.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것들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눈길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직 몰라요. 왜? 얘가 좋은 거면, 지난 것들이 좋은 거면 눈길은 나쁜 게 되는 거고요. 지난 것들이 나쁜 거였으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 온 겨울을 떠돌고 와. 벌써 느낌 안 되거든. 겨울이야. 나 어떻게 살았어? 돌고 왔던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뭐야? 과거란 말이야. 지난 것들은 겨울을 떠돌았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겨울이라는 이미지, 떠돌다라는 이미지는 조금 나빴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느낌 감정이 뭐예요? 낯설음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낯설다라는 감정은 좋은 감정입니까? 나쁜 감정입니까? 나쁜 감정 같죠? 낯설다라는 느낌이. 근데 봐봐. 겨울을 여태까지 떠돌고 왔어. 내가 여태까지를 떠돌았어. 근데 지금 낯설어. 자, 부정적이었다가 지금 낯설어. 그럼 여기는 무슨 확률이 높아져요? 긍정의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어려운 거야. 낯설다? 이거 원래 좀 나쁜 건데?
근데 여기서 엄청 긍정적으로 사운드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가볼게. 나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지금 나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뭐야? 묵념을 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자, 수식어 보이세요? 설레이는 평화인 거. 원래 묵념이라는 게 여러분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왜?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어. 그때 묵념은 슬픔이야 베이스가. 하지만 묵념을 하는 행위 자체는 어때요? 그 사람을 기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묵념이 결국은 뭐로 해석되고 있어요? 설레이는 평화잖아 이게. 이게 단어법이 아니라면 이 수식어 때문에 지금 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왜? 설레거든 지금. 평화롭거든. 근데 이걸 만들어준 게 누구게? 지난 것들, 겨울을 떠돌았던 것들, 나를 지금 낯설게 하고 있는 것들을 뭐야? 덮어주는 눈길이라는 거지. 그럼 눈길은 긍정이게 부정이게? 긍정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요함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줄에 뭐로 끝나냐면요. 이게 1부만 들어있는데 내 마음은 어둠,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 줄, 마지막 행위. 자, 그럼 이때 이 어둠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인 거야. 와, 어둠 존나 나빠 보이는데? 어두운데? 밤 나쁜 세상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그럼 어둠은 뭘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 묵념, 고요함 이런 것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일반론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들을 통해서 조금 특이성들을 배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어둠은 뭐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끄러웠던 것들 그리고 반대로 생명력 열심히 아침에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휴식하는 시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는 존재하잖아요. 원래 시어들이. 그래서 뭘 통해서? 수식어와 서술어와 시어의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이제 이번 내신이 끝나면 이제 좀 양상들을 볼 거예요. 제가 전 너무 고민돼 지금. 난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어머님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때문에 알지.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시는 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사실. 근데 그걸 해버리면 우리 수업의 색깔이 되게 많이 옅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 모르는 시를 보고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신은 어때요? 배운 작품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를 하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방향이 좀 많이 흔들려 그런 것들을 하면. 그래서 안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내신 공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좀 오늘도 이번 주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신 해주면 내신 해줄 수 있지. 나도 편해 그게 차라리. 너희 교과서 작품들 이거 있지? 이거 해줄게. 그러면 돼 그게. 작품도 더 쉬워. 그 다음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32페이지. 오 괜찮아? 32페이지 33페이지. 그 11번에 네. 기억이 2개예요. 기억이 2개예요? 그 껍데기가 있고 네. 아사달 아사녀가 있고. 그럼 어디겠어? 근데 문제 딱 보니까 어디겠어? 어디겠어? 아사달 아사녀겠죠? 아사달 아사녀를 맞추면 뭐가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3번. 네, 그렇죠. 3번 해야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민족. 13번. 이 기억이 바로 이제 위쪽 기억이겠죠. 위쪽 기억이겠죠.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의 함축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외세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고요. 기억과 대비되는 의미를 모두 쓰시죠. 알맹이, 아우성, 흑가순.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다음 34페이지. 괜찮아요? 34페이지? 34?
14번. 아 14번 몇 번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중요한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네요. 1번 상황을 담담하게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관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챙겨가시죠. 우리 관조적 태도 뭡니까? 외워야 돼. 관조적 태도. 얘는요. 네, 대상에 저 옆에다 적어봐. 이거 정확하게 적어야 돼.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며 관찰하는 태도를 관조적 태도라고 해요. 그냥 묘사만 해야 돼. 그냥 대사에 나열만 해야 되고요. 감정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감정이 나오면 안 돼요. 나오더라도 간접적으로 나와요. 간접적으로. 근데 이 껍데기는 봐봐 벌써 끝났어. 가라. 이 사람의 감정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 본도 어때요? 이 사람의 주제와 움트리라 이런 식의 감정들이 다 영탄적 어조들이 이미 영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영탄적 어조가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관조는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되겠고 2번 화자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아니 몇 번을 했어? 아저씨 몇 번을 했어? 드러나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이번 가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 가라를 통해서 너 좀 꺼져라. 우리 알맹이만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움터서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의 너그러운 몸이 움트겠지. 민주주의의 평화가 혹은 일제감정기에 끝나고 광복이 더 좋은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움트겠지. 그래서 둘 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꿈꾼다?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일제감정기 때 광복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식구, 여러분들 이게 대꾸법이랑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대꾸법이랑 동일한 식구는 다른 문제예요. 이 대꾸법은요 여기 있는 조사와 어미만 같아도 되거든요. 얘가. 근데 동일한 식구는요 이 어절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나왔죠. 껍데기는 가라.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2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유사한 느낌들은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일한 식구 껍데기는 가라처럼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고요. 선악의 대결 구도에서 선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는 좀 과하죠. 이런 것들은. 됐죠? 35페이지 저그 16번. 16번. 자,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다 맞을 수 있어요. 전부 1, 2, 3, 4, 5번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기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학은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시대의 현실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보는 관점이죠. 봐봐. 작품 속 시대 현실이 시대 현실. 그럼 무슨 논적 세계고 무슨 논적 관점이에요? 그렇지. 반영론적 관점을 이제 찾는 게 맞겠죠. 몇 번 했어요? 2번. 4.19 혁명은 순수 문학과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던 우리 민족 문학과 민중 복권될 수 있는 가능성? 괜찮은데? 16번 보자. 16번.
이거 2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2번도 이게 굳이 고르자고 하면 5번이 맞거든요. 5번이 완전히 시대적인 부분들이라서. 2번 같은 경우는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어긋나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4.19 혁명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신 문제가 나오면 5번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얘가 100%거든요. 100% 시대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4.19에다가 플러스 문학사가 펼쳐져 있어가지고 좀 다른 관점이기는 해요. 근데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만약에 5번이 없으면 2번 찍으셨어야 돼요. 다음 36페이지. 괜찮고 37. 여긴 37 괜찮았어? 괜찮았다고? 오. 다음 38. 24번. 24번 껍데기는 가라랑 우리 했었던 작품이죠. 또 결정이라는 작품이었어. 1번 가나 모두 시적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적 화자가 표면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뭘 찾으시면 됩니까? 나와 우리. 자 이제 드러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는데 가는 없죠. 나라는 단어가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나 역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너무 괜찮고요. 자 이번에 뭐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가시면 좋아요? 남성적 어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갖고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 남성적 어조의 반대말이 뭐게? 그렇지. 여성적 어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 느낌이기도 한데 원래 여러분 저는 이게 여성처럼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 하지만 우리는 뭐였어? 객관적 약속을 하는 거라고. 자 어떤 시들을 여성적 어조라고 얘기할까? 어떤 시들을 봤을 때 우리는 여성적 어조라는 걸 동그라미 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이런 게 문학적 개념어들인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쓰면 되면 경어체 씁니다. 잘 또 걸려. 경어체가 뭐게? 경어체가 뭐게 이 자식아? 이거 높이 뭐야 높이. 씁니다. 혹은 뭐뭐 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는 걸 경어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태도적인 부분도 있어. 태도적인 부분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여성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달래꽃 배웠어요? 진달래꽃 안 배웠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자 나는 이 사람을 붙잡고 싶잖아요. 하지만 보내죠. 그런 희생. 적 태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극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접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소극적 태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얘네들이 여성적 어조라고 얘기한다. 그럼 반대말 쓰면 되거든요. 경어체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말이야 반말. 근데 반말인데 반말 중에서도 뭐가 제일 세게? 뭐가 제일 세게? 봐봐. 딱 했을 때 가장 경어체잖아.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예의가 없는 말이 뭐야? 명령. 그렇지 명령. 그 다음에 그냥 단정이에요. 나 이거 먹는다? 이게 예의가 없는 거야. 저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나 이거 먹는다? 너 이거 먹어라? 이게 물론 그런 투로 쓴 건 아니지만 뭐가 제일 세다? 단정적 어조일 때 남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끝났지. 껍데기는 가라. 그죠? 그리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봐봐 이 사람들은 뭐 예의가 없어서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아니야. 왜?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거든. 왜? 일제감정이야. 일본 놈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로 이어지게 되나요? 의지적 태도일 때 주로 남성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근간들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가와 나 모두 다 어떤 느낌이 조금 셉니까? 남성적 어조가 되게 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이 답이겠네요. 이건 조금 내신적인 얘기들인데 기승전결의 구조가 이제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시들 구조예요. 그래서 나의 네 줄이죠. 그거를 이제 기승전결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육사가 한시의 영향을 받았다. 한시가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육사가 쓴 이 절정이라는 시 역시도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신적 어투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능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내신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가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기승전결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명령형, 현재형, 상징적 시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9페이지. 네, 9페이지. 오.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30? 6번 36번. 몇 번 있어? 4번 4번. 오, 너무 괜찮은데? 어디가 걸렸었던 거예요? 뭔가 전통 플래식이 뭔가 말이 안 맞아. 오, 우리 이번 결혼은 어디서 하죠 요즘은? 우리는 식장에서 하죠. 예식장에서 하죠. 우리 웨딩 드레스 입고. 옛날에는 초래천. 이 초래가 첫날밤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밤을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통 아무튼 네. 그냥 이번에 알아두시면 돼요. 이 초래가 전통 혼례. 애초에 우리가 결혼식은 서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초래천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꾸 뭐해? 양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순백의 웨딩 드레스 입고 막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우리의 그런 뭐랄까 한복을 입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외세 문화를 배척하는 입장에서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건 이상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답 몇 번이었어? 5번 5번. 한나라에서 백두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데 맞죠? 분단 현실의 극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맞죠? 야, 이것도 단어네요. 관습적이라는 단어 뜻이 뭘까요? 관습이라는 게 뭘까요? 관습. 그리고 반대말을 보게. 얘가 잘 와닿지 않잖아. 그럼 이제 반대말을 보시면 확 와닿아요. 관습의 반대말. 관습. 개인이에요. 주관이에요, 주관. 개성이에요, 여러분들. 관습이라는 건요, 그 문화에서 아주 오랫동안 두고두고 그렇게 썼던 것들을 관습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신발 안 벗고 가면 어때?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안 벗고 막 침대 위에 놓고 그러면 어때? 불편해.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잖아. 그게 뭐예요? 관습이에요, 관습. 근데 이게 언어로 들어가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것들이 관습인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맥두까지요.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사람만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습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긋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휘적인 좀 부분이었네요. 37번 됐고 43번 43페이지 40번 40번 자, 위시와 대상에 대한 태도와 어조가 유사한 것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의지를 찾는 거겠죠. 자 1번 폭판 너 몇 번 했어? 몇 번 했어? 모르겠어? 1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우리가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된다고? 여기서 태도를 어조를 물어봤으니까 의지를 찾으면 돼. 자, 의지를 찾으려면 뭘 쓰면 돼요? 단정적, 우리 배운 거예요. 어조. 그 다음에 명령, 청유. 그 다음에 소망과 희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다? 참 좋다. 그럼 항상 이 얘기를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게?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데 의지가 만들어질까? 물론 그걸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1번 복판 용소습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영탄이네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이제 쳐볼까? 너를 불러 뭐야? 보너라. 벌써 의지인데? 아주 의지인데? 그래서 답이 1번이겠네요. 좀 거슬렸던 게 있을까요? 내가 하나만 해줄게. 2, 3, 4, 5번 중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시가 있으면 뭐야? 몇 번? 몇 번? 5번? 5번 한번 볼까요? 자,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말로 당신을 원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게? 의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야, 1번이랑 5번이랑 비슷한데? 왜 답은 1번이고 왜 5번은 안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뭐도 있어요? 대상에 대한 뭐도 있어? 태도도 있는 거야. 태도도.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나는 그 틀린 걸 알 수 있어. 5번은요, 여러분들. 무슨 태도가 있게? 예찬적 태도가 있어요. 야, 1번에는 예찬적 태도 있게 없게. 야, 명령을 하는데 그게 예찬이야? 아니잖아. 우리 다 같이 일제감정기를 이겨내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육사가 쓰는 시입니다, 1번도.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존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적인 이미지가 좀 세다라고 생각. 늘 하시면 돼요. 이거 못 입고 다니겠는데 이거? 이거 수업 못하겠는데 이거? 씨. 신에게 나의 운명, 당신이 하는 운명이나 너희가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가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라는 좀 경건한 태도들이 조금 있어요. 의지적 태도는 맞는데 그 의지의 방향성이 뭐예요? 신에 대한 예찬인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이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5번보다는 1번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맞았겠네요. 괜찮을까? 딱! 나왔다. 네, 좋습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교시에 우리 여러분 교과서 문학 작품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잘 오겠습니다.